마케팅을 이렇게 이제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전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케팅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전략적 사고하고, 맥락이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가치 제안, 그리고 고객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서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마케팅은 그것을 이 STP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STP는 워낙 이제 뭐 내용 자체가 방대한 부분이고, 마케팅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이제 전략적 사고라는 것을 다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계시켜서 전략을 별도의 하나의 시간으로 제가 다루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STP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제 STP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STP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세 개를 얘기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고객 시장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여러 퍼즐 조각으로 나누고, 타겟팅이라는 거는 그 나눠진 조각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내가 중점을 둘 것인가가 바로 타겟팅이고, 포지셔닝은 바로 그 타겟이 되는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STP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이제 골간이 되게 되는데, 이 STP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선택과 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고객에게 모든 것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말하자면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고객에게 모든 것을 팔겠다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시장에 특정한 제품을 팔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특정한 시장에 파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시장에 모든 것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전략의 가장 핵심이고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택과 집중인데, 그 선택과 집중이 마케팅으로 오게 되면 STP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 대상이 시장을 확인하고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 선택한 다음에 가치 제안을 구성해서 포지셔닝을 한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것이죠.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 이거는 이제 필립 코틀러가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필립 코틀러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 되고,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 되고, 규모도 적정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쪽하고 차별화가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지리적 세분화, 그러니까 행정구역별로 나누거나 국가별로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나누거나 남녀로 나누거나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구 통계학 그 변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같은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꼭 같은 니즈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같은 연령대에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니즈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 세분화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일단 참고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다른 변수를 이용해라. 주로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소비 성향, 행동 특성, 사회계층 등 사람들의 그 집단이 유사성이 있을 만한 그런 변수,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타겟팅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세분화가 된 시장 중에 어디를 조준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데나 그렇게 기관총 사격하듯이 막 이렇게 갈겨서 아무나 맞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조준해서 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준 사격을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크게 나눠서 이렇게 4개 4사분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니즈 측면에서는 공통의 니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니즈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만 갖고 있는 니즈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니즈일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크겠죠. 특정 니즈일 경우에는 시장이 좀 작겠죠. 이쪽의 목표 시장의 크기는요, 또 좁은 시장, 넓은 시장 이렇게 되죠. 이거 지리적으로나 사이즈별로 인구 측면에서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조합하게 되면 아주 넓은 시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상대를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만 상대할 수도 있고, 좁은 시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좁은 시장에서 공통의 니즈를 내가 상대를 해야 되겠다. 자,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공통의 니즈예요. 공통의 니즈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품도 차별화가 안 되죠. 그러면 작은 시장을 갖고 여러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죽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나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통의 니즈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쌀을 먹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쌀 먹는 사람들 그 좁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쌀을 팔겠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쌀이 좀 팔리는 것 같으니까 누구나 다 쌀 들고 들어와서 다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통의 니즈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 가능해요. 시장이 워낙 넓으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급자 주도 시장일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자 주도 시장일 경우에는 이쪽의 시장에서 기회가 보통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마케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가게 되면요, 차별화가 중요하고, 차별화가 될 경우에 시장의 규모를 좁혀서 타겟팅을 해서 여러 세그멘트 중에 타겟팅을 해서 그 타겟 시장에게 다른 경쟁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가치 제한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이 이제 유효하게 되죠. 가장 좋은 거는 이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적인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최고의 기업의 반열에 올라간 몇 개 회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이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매트리스를 타겟팅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은 결국 브랜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떤 제품에 그냥 이 경험이라든가 개념 이런 것들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서 포지셔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포지셔닝이 될 때 그 사람의 내가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의 브랜드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미지와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이게 세 개가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품도 똑같아요. 제품도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건 가치 제한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가치 제한과 더불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 그 브랜드가 머릿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이름으로 기억이 돼요. 어떤 브랜드로. 이것이 전부 다 일치가 돼서 인티그리티가 될 때, 다 일치가 됐을 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과 제품 서비스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브랜드 안에 다 들어옵니다. 브랜드 에쿼티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와요. 네임, 심벌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브랜드 에쿼티인데 거기에는 이러한 브랜드 네임 인지도 지각된 품질, 이거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 인지를 하는 그 품질이라는 뜻이에요. 브랜드 연상, 뭐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브랜드에 다 포함됩니다. 제가 뭐 브랜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좋은 책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경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고요. 데이비드 아커의 책인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명저반열에 올라가 있는 책입니다. 브랜드에 관련된 가장 권위적인 이제 그 이론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STP를 우리가 이해를 아주 브리프하게 했고요. 제가 이제 STP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4P예요.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4P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케팅 그러면 4P를 딱히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도 4P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그 P에다가 people을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4P의 그 요소들 4개를 다 맞추신 분들조차도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얘기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4P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저는 이 4P가 내용 4가지의 P가 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4P의 순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P의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 순서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케팅과 고객지향적 관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게 4P잖아요.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이 4가지잖아요. 이 4가지가 프로덕트부터 프라이스에서 프로모션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요 순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 순서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선 그거를 알려면 이 용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마도 사람들 기억하기 쉽게끔 비슷한 용어들을 갖다가 다 끼워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맞는 용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용어를 이리저리 갖다가 P 4개를 이제 맞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는 이 4P가 만들어진 게 꽤 오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마케팅의 관점보다는 약간은 공급자 주도 시장 관점에서 이 시장이 작동을 할 때 4P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프로덕트가 돼요. 제가 아까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치 제한이라고 그랬어요. 가치와 가치 제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러한 개념을 만들면은 이 프로덕트 자리에 대신 가치 제한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프로덕트라는 말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덕트는 가치 제한이에요. 이걸 그냥 제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제한입니다. 그래서 4P가 영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현재 마케팅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P 대신에 4C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4C에서는 프로덕트를 커스터머 밸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맞는 거죠.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프로덕트가 되고 나면은 프라이스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 4P는 뭐를 지향하는 거냐면요. 완전한 마케팅을 지향하는 거예요. 완전한 마케팅. 완전한 마케팅이 뭐예요? 내가 판매가 필요 없는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필요 없이 고객들이 내 앞에 와서 줄 서는 게 완전한 마케팅이에요. 완전한 마케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완전한 마케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가치 제한이죠. 가치 제한이 신통치 않으면 아예 마케팅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무조건 경쟁력 있는 가치 제한. 그것도 차별화되고 그 경쟁자가 빨리 쫓아오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가치 제한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치 제한이 있다고 해서 줄 서지 않는다 그랬죠. 뭐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가격 얘기를 했죠. 가치 제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서 천칭저울로 가성비를 따지는데 이 가격이 올바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 줄 서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에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천칭저울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돼요. 4C에서는 그것을 코스트 투 더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해요. 코스트 투 더 커스터머가 뭡니까? 고객 입장에서의 비용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고객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만 드디어 구매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천칭조월도 밸런스가 제대로 맞았어요. 이제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무거워지는 쪽으로 딱 균형을 맞췄단 말이죠. 자, 이제는 줄 서는 거예요. 고객이. 당연히 줄 서서 삽니다. 그런데 줄을 안 서요. 이렇게 됐는데도. 왜 그래요? 그 집에 가니까 물건이 없어요. 내가 사고 싶은데 우리 동네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맞춰서는 안 되죠. 그 물건을 고객이 살 수 있는 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게 플레이스예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통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살 수 있도록 고객의 이제 니즈가 촉발돼서 살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플레이스예요.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4C에서는 그걸 컨비니언스, 편리하게 그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유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고객이 살 마음도 있고요. 살 수도 있게 됐어요. 우리 동네도 다 물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샀어요. 근데도 안 사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안 사요? 이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소식을 들어야 가치도 느끼고 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소식 못 들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야죠. 그게 프로모션이죠. 그죠? 그 프로모션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공적으로 되면 고객은 줄 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줄을 안 서요. 여기까지 다 문제 없이 됐는데도 줄을 안 서요. 그러면 우리 활동 중에 어딘가에 결함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결함이 생겨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판매가 활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모션 있잖아요. 4P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프로모션에 4가지의 컴포넌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어드버타이징, 광고죠. 두 번째가 퍼블리시티, 홍보예요. 아니면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도 해요. 홍보. 광고와 홍보는 널리 알리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좋은 거 팔아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일즈 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 퍼슨이 뭐예요, 이게? 인적 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퍼스널 셀링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뭐냐면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세일즈 프로모션이 판촉이에요. 재밌는 거는 인적 판매와 판촉은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죠? 인적 판매와 판촉은 이거는 세일즈예요. 세일즈. 이게 프로모션의 4개의 컴포넌트 중에 2개를 차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케팅에서 항상 마케팅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 이 순서대로 마케팅을 전개하되 불완전한 마케팅이 됐을 때 맨 마지막 수단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퍼스널 셀링과 세일즈 프로모션에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4P를 이해하시면 이 마케팅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한다는 그 세일즈는 어떠한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그게 그냥 만약에 세일즈가 제멋대로 마구잡이로 막 움직였을 경우에는 간신히 마케팅에서 무엇인가를 잘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전부 상을 다 뒤엎지 않겠어요? 다 된 밥을 다 뒤엎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기껏 앞에서 마케팅 활동을 한 게 전부 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는 마케팅을 보완하면서 불완전한 마케팅을 보완하면서 마케팅의 노력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매, 세일즈, 제가 세일즈라고 자꾸 얘기하고 판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영업부서, 그러면 그거 하는 부서, 그리고
영업활동 그러면 그런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영업하고 판매는 같은 겁니까? 그러면? 영업에 있는 사람들은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제 친구들도 이제 경영학 교수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영학 교수들이 정말 직무유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제대로 정의를 해놓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가 경영입니까? 관리입니까? 그죠? 되게 헷갈려요. 어떤 땐 경영이라고 쓰고 어떤 땐 관리라고 써요. 그죠? 영업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원가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를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용어로 이해하게끔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야 그게 학문이 전개가 되죠. 그런데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 다르게 써요. 그거를 일본 애들은 되게 잘 해놨어요. 일본 애들은 그걸 한자어로 쓰는데 그 한자어 하나를 붙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용어 한 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영업과 판매. 우리 그냥 흔히 같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면 손익계산서 딱 나오죠.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여러 개가 있죠. 매출이익이 있어요. 매출이익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은 뭐 한 이익이에요, 그러면? 영업부서에서 열심히 활동한 거 계산한 게 영업이익이에요? 아니죠. 영업이익이 뭐예요? 회사가 전체가 비즈니스 한 결과가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영업은 뭐예요, 영업은? 영업부서의 활동이 영업이 아닌 거예요. 판매가 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은 전체 비즈니스 총체적인 게 다 영업이에요. 그래서 그 영업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에요, 0. 어떤 바운더리란 말이다. 이게 우리 조직이에요. 아니면 산업일 수도 있겠죠. 이 안에서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업을 한 결과로 나온 이익을 다 모은 게 영업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판매가 아니에요. 판매는 영업의 아주 일부 활동이에요. 마케팅도 영업이에요. 생산도 영업입니다. 다 영업이에요. 연구개발도 영업이에요. 그게 다 모여서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업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영업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영업을 판매 부서, 내가 물건 만들어져 있는 거 내다 파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경우 부서들 사이에 사이가 좋은 영업부서가 없어요. 영업부서는 공공의 적이 되고요. 영업부서는 모든 부서를 욕해요. 그렇죠? 서로 싸워요. 안 그래요? 그죠? 영업부서하고 다른 부서가 사이가 좋은 회사 있어요? 별로 없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업부서가 제일 사이가 나쁘긴 일단 생산이죠. 영업이 곤란에 처해요. 영업이 일을 잘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생산이 납기를 안 지켜줘요. 그죠? 생산이 납기를 안 지켜주고 품질도 막 불안정해요. 그래서 나는 죽겠어요. 그래서 이 엉터리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열심히 해서 내가 매출을 올려요. 영업이 이렇게 생각하죠. 생산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생산은 영업이 오더를 엉터리로 갖고 와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납기를 맞춰서 생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먼저 생산해달라고 중간에 급행을 막 태워요. 그리고 납촉이라고 그러죠? 납기 독촉이라고 그러죠? 그걸 막 해요. 그래서 생산 프로세스가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간신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안 가지고 딴 거 달래요. 생산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스템 띵킹의 그 기법을 이용해서 그려본 건데요. 생산 계획이 변경되니까 혼란돼서 납기 지연이 되는데, 납기 지연이 돼서 고객 불만 증대되니까 당연히 영업 활동하기 힘드니까 고객이 우리 쪽 걸 잘 안 사죠. 그러니까 수주를 아쉽게 가서 억지로 따와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수주를 따오니까 당연히 그게 생산에 들어가면 생산에서 또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악순환이죠. 그죠? 그럼 이제 영업이 생산하고만 싸우냐? 안 그래요? 연구개발하고도 싸워요. 그죠? 연구개발하고 어떻게 싸우느냐면 이렇게 싸워요. 하도 바쁘니까 영업이 정신없으니까 사실은 연구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 고객의 소리를 제일 잘 알죠. 근데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 참여를 안 하니까 개발이 지멋대로 개발해버리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회의에 안 오고. 그렇죠. 정보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을 해요.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개발이 불안전화가 되고 품질 원가가 취약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 뒤에 또 고쳐야 돼요. 설계 변경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 고칠 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연구소는 실제 현업에서 동떨어져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렇게 악순환이 되죠. 원가 품질이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 밸류보다 프라이스가 높아지게 되고 가성비가 나빠지게 되고 고객 불만 증대되고 생산 프로세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피해자예요? 누가 가해자예요? 예,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죠. 그런데 누구도 여기서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 안 하죠. 다 자기가 피해봤다고 생각하죠. 영원히 게임이 안 끝나요.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고리를 끌어줘야 될까요? 누가? 어디부터 고리를 끌어줘야 돼요?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이론적인 프로세스에서는 개발부터 잘해야 돼요. 개발이 잘 되면 생산이 잘 되고 생산이 잘 되면 영업이 잘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처럼 이미 꼬여 있을 때, 이미 꼬여 있는 거에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면 어디 한 곳이 희생을 감수하고 프로세스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누가 먼저 해줘야 될까요? 영업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이 고객 정보, 고객의 니즈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줘야 돼요. 근데 영업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해요? 마감 때문에. 마감하지 마요. 영업이 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 판매하고 헷갈려 버렸기 때문에 니들은 물건 파는 부서야 이렇게 된 거죠. 그 KPI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매달 마감에 시달려요. 영업을 마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는 누구의 탓이에요? 네, 경영자의 탓이에요. 경영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리더들의 문제예요. 리더가 영업을 그렇게 몰아가요. 그리고 KPI도 그렇게 줘요. 그래서 마감 때만 되면 막 챙겨요. 영업은 난리가 나요. 마감 때만 되면. 그런데 영업이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두 달 희생해야 돼요. 한두 달을. 제가 예전에 턴어라운드를 할 때, 반복적으로 턴어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맡은 그 바로 다음 달 실적을 박살내는 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 악순환을 끊어서 한 달이 막 완전히 박살나더라도 그 연결고리를 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지만 일단 출발을 영업부터 해야 되고 그걸 하게 만들려면 경영자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업의 역할을 올바르게 부여해야 됩니다. 자, 영업은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개발해서 생산하고 영업이 만들어진 거 팔아요. 고객한테 팝니다. 고객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불만족하게 되면 그게 AS, CS 부서로 접수돼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되죠. 이게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입니다. 판매. 세일즈 활동이에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세일즈 활동이에요. 세일즈를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세일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을 얘기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영업부서는 타이틀은 영업이라고 붙어 있지만 영업이 아니에요. 그냥 판매부서입니다. 그죠? 자, 이제 영업이 해야 될 일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영업이 여기서만 끝나게 되면 아까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영업이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 거를 처리를 하는 쪽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를 개발에 반영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개발이 이루어져요. 개발이 잘 만들어주면 내가 잘 팔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요구사항을 잘 전달해야 개발을 잘해요. 이 사이클을 복원시켜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산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납기를 지키려면 영업이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돼요. 내가 수주를 받아서 예측 가능하게 주고 그 수주를 절대 안 바꿔요. 그러면 생산은 누구나 생산을 잘해요. 그것도 생산을 못하면 그 생산은 문 닫아야 돼요.
생산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납기를 못 지키는 이유는 정보를 정확하게 안 주고 뒤흔들어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안정적인 판매 계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영업은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영업이 노력에 의해서 발품 팔아서 하는 거다. 그 영업 아닙니다. 판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은 지식 체계를 통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영업은 개인기다. 영업은 열정과 의지야. 그리고 활동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안 그래요. 영업은 체계적인 지식에 의해서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기능 한 가지.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반영해서 올바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생산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한 판매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영업의 지식 체계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크게 나눠서 이 네 가지를 다 수행하는 게 영업부서예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영업부서는 자기 역할 수행 못하는 거고 마케팅하고 조화를 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진짜 영업이 체계적인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아요? 영업사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업에 적성이 맞고 똘똘하면은 영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 세일즈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상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GM의 쉐보레 자동차를 팔았던 세일즈맨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강사로 뭐 활동한다고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기의 슈퍼 세일즈맨, 그냥 세일즈맨도 아니고 슈퍼 세일즈맨이에요. 35세까지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오만 이 40개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정말 이 루저로서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세일즈로 입문을 합니다. 세일즈 시작해서 첫 해 자동차 267대 팔았어요. 이게 적게 파는 걸까요? 많이 파는 걸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판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번에 한 대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50대 한꺼번에, 100대 한꺼번에 이런 거 없었어요. 전부 한 번에 한 대씩 팔았습니다. 15년간 13,000대 팔았어요. 놀랍죠? 15년간 13,000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대씩 팔았는가. 어마어마하죠? 최고 기록은 하루에 15대 팔았어요. 1년에 1425대 판 기록을 갖고 있어요. 기네스북에 12년 연속 판매왕에 등극했고, 헨리 포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일즈맨으로 최초로 미국의 자동차 명예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엄청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죠? 이 양반이 세일즈의 왕이 돼, 황제인데, 정말 세일즈를 타고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배워봐야죠. 누구에게는 최고의 하루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의 저서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양반이 한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쉬운 길보다 옳은 길. 이 사람이 처음에 초점을 맞춘 거는 자기는 너무 서툴러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세일즈맨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장에서 소일하다가 노닥노닥거리더라. 소일하다가 고객이 하나 들어오면 요번에 누구 순번이야? 이래가지고 자기 순번인 세일즈맨이 가가지고 고객을 내서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참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자기는 거기서 왕따 당하는 거죠.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기로 해요. 자기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오는 고객이 아니고 자기는 매장 바깥에 있는 고객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해요. 쉬운 방법 대신에 실제로 의미 있는 방법 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객을 중심에 둬요. 아까 일반적인 그 세일즈가 새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판 고객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마케팅의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이 감동할 수 있게끔 그 사람과 교감을 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객과 내가 어떻게 윈윈이 되지? 이걸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팔아요. 제품보다도 자기를 팔아요. 고객이 자기한테 신뢰를 갖게 되면 제품은 저절로 팔려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통해서 고객을 얻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평판을 퍼뜨려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게 250법칙이라는 걸 만든 깨달은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거기 결혼식에 이제 무슨 이렇게 거기가 예배를 받나 봐요. 그래서 안내지를 나눠주는데 안내지를 몇 장을 찍는지를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람 몇 명 올 줄 알고 어떻게 이게 찍었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50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례식을 가게 됐어요. 장례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장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의사가 보통 250명 정도 오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물어봤더니 이게 미국의 케이스겠죠. 진짜 250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초청해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거나 슬픔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사람을 평균적으로 250명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 좋은 평판이 생기면 250명한테 평판이 퍼지고 한 사람에게 나쁜 평판이 퍼지면 250명이 그걸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250 법칙에 의거해서 끊임없이 좋은 평판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250 법칙에 의거해서 또 고객을 모집하기도 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객의 계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잠재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춰요. 잠재 고객을 얼만큼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계약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잠재 고객이 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계약 사이즈도 커지죠. 그리고 세일즈 시스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일즈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테스트해 보면서 세일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고객 DB를 만들고요. 가망 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에 불이 나도 단 한 가지 아무것도 다 두고 나오는데 단 한 가지 들고 나오는 게 그거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시스템에 모든 것들을 의존을 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게 이제 조지라드예요. 자, 그러면 세일즈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영업이 특히 세일즈맨들이 해야 될 고민, 답해야 될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내지? 이거 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약에 영업부서에서 실적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네가 성과 내는 방법 뭐야? 그리고 뭐라고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정리해서 한번 가르쳐줘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성과를 내는 방법, 그 반복적으로 탁월하게 내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재수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과를 내는 방법이 뭐지? 그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성과는 뭐야? 이것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과와 실적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판매를 했어요. 그거는 실적입니까? 성과입니까? 실적이에요. 그죠? 실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뭔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실적에만 매달리게 되면 맨날 마감 때 몇 개 더 팔아야 되지? 이거에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과에 의해서 시차를 두고 실적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성과를 올려야만 판매라는 실적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죠. 그죠? 그럴 때 실적의 안정성과 판매 예측의 정확성. 이게 이제 담보가 돼요. 그래서 실적이 들쭉날쭉하고 출렁출렁거리는 사람. 매달. 그리고 다음 달에 몇 개 팔 것 같아. 그 다음 달에 몇 개 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 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바뀌고 나중에 보면 적중률이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없거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전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운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 세일즈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찾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세일즈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일즈의 역사가 3,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0년 넘는 역사에서 세일즈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저는 세일즈를 해본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 중에 좀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이제 B2C에서 고객이 여러 층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개 정도의 층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2B도 마찬가지예요. B2C나 B2B나 다 할 거 없이 고객은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요거는 이제 B2B에서 조금 더 잘 먹힐 수 있는 건데요. 고객을 볼 때 그 고객이 여러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내가 물건을 팔러 가요. 그럼 그 물건을 팔 때 네 사람이 개입을 해요. 하나는 돈 주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CFO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제 안 하면 돈이 안 나가니까 아예 구매가 안 됩니다. 어떤 회사는 기술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내가 설비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기술자들이 엄청 스펙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예요. 이 사용자가 내가 사용하기 쉬운 거 해야 돼. 이렇게 맨 마지막에 비토를 넣을 수가 있어요. 회사들마다 이 세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의 이 헤게모니가 달라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접근을 하면서 누가 결정적인 의사결정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거를 알고 이 세 부류를 다 접근을 하되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과 훨씬 더 긴밀한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이 코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코치. 이 코치는 B2C 판매에서도 코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코치라고 요 책인데요. 이 전략적 판매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2005년도에 돼서요. 근데 이 책은 이제 1993년인가 그때 쓰여진 책인데 불행히도 절판됐어요. 여러분들 중고책도 구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왜 절판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원서로 보세요. 근데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이 코치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코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영업 활동을 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코치라고 해요. 나한테 판매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코치는 그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아까 구매 영향력 행사자까지 안내를 해주거나, 하여튼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객을 나한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고객에게 나를 안내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코치가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코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 코치와 나와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이 코치가 되면 이 코치가 나를 나중에 골탕 먹일 수 있겠죠. 당연히 나하고의 신뢰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하고는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안 믿어요. 그럼 곤란하죠. 저쪽에서도 신뢰를 받아야 돼요. 나하고도 신뢰가 있지만 고객도 우리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도 신뢰를 해야 돼요. 이건 코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도 신뢰를 받고 고객한테도 신뢰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나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코치가 될 수 없어요. 기꺼이 시간을 내서 나의 성공을 실제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판매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 반응 모드라는 겁니다. 이 초짜들, 처음 세일즈를 하고 별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객을 만나가지고 무대뽀로 들어가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거의 성공 못하죠. 그런데 정말 베테랑 훌륭한 세일즈맨들은 고객들을 구분을 해요. 고객들이 4개의 부류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장 모드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곤경, 세 번째 순항, 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성장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빠른 속도로 계약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두 번째, 곤경. 그러니까 성장은 뭐냐면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성장이에요. 곤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 필요한데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모드지만 사실은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르죠. 한 사람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내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판매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순항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미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상황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오케이, 좋은 얘기네. 근데 지금은 아닌데? 이게 순항이에요. 과시는 뭐냐? 그거는 아예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최상인데 내가 네 얘기를 왜 들어야 돼? 네가 나한테 제안하는 거 그거 보니까 내 거보다 안 좋아. 이게 치우는 거예요. 가장 설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세일즈맨들은 어디를 공략해야 돼요? 이 중에? 네, 무조건 여기 두 개를 공략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뒤집으려고 해요. 이게. 아래쪽에 이 둘을 뒤집으려고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노력은 노력대로 들이고 어쩌다가 한두 개 얻어 건지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노력 대비해서 너무 작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놔두나요? 그러지는 말고 주기적으로, 순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접촉하라. 그래서 내가 있음을 계속 알려라. 왜냐? 순항은 언젠가 그 정보를 알고 있다가 상황이 따라서는 성장과 공격 모드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과신,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은 뭐 DM을 발송한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어쨌든 존재는 알려라. 존재를 알리면 아예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순항 모드로 움직였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 말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순항 모드에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내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위쪽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움직여라. 이렇게 이제 고객의 반응 모드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윈윈 매트릭스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들 그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결국은 아까 그 조지라드도 고객과의 윈윈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가 윈이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각각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문제가 있죠. 여기 이제 판매자가 윈이 되고 구매자가 루즈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됐는데 고객을 루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판매에 성공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가 막심하죠. 이 루즈와 윈, 내가 손해를 보면서 고객을 윈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일리는 있는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자에게 잘못된 현실 감각을 심어주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과하게 하고 그걸 지켰어요. 다음번에 그 약속을 또 그만큼의 기대를 또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루즈 이건 최악이죠. 그래서 이 윈윈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과와 성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성과와 성취 측면에서 양쪽 다 윈윈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성과와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성과와 성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B2B 거래를 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B2B 쪽에 조금 더 맞는데 B2C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성과는 뭐냐면 회사가 그 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고객 회사가 윈하는 게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매부서가 구매할 거 아니겠어요? 구매부서는 그 회사가 잘 되게끔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게 성과예요. 성과에서 윈윈이 나와야 돼요. 성취는 뭐냐? 그 개인이에요. 내가 이게 잘 되면 다음번에 승진할 거예요. 아니면 보너스를 더 받을 거예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취예요. 이게 B2C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2C에서도 뭐 부부지간에 성과는 남편이었고 성취는 그 부인이었는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어쨌든 조직이나 명분,
명분에서 잘 된 것이 성과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충족되는 게 성취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둘 다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이 둘 사이의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서 윈윈을 추구하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 이제 깔때기인데요. 아까 그 앞에서도 그 퍼널, 그 깔때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일즈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사실 나머지 거 잘 몰라도 세일즈 시스템의 거의 한 반 이상은 내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마케팅 퍼널 개념에서도 위쪽에서부터 이제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빠져나온 매출, 여기서 계약이 일어나서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퍼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보통 서투른 세일즈맨이 퍼널의 어느 부분에 눈이 계속 갑니까? 위쪽에 가요? 아래쪽에 가요? 아래쪽에 가요. 당장 계약할 사람들. 그래서 마감에 쫓기는 사람들은 다 퍼널의 이 맨 마지막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실제로 잘하는 사람, 아까 조지라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까? 잠재고객이라고 했어요. 잠재고객. 여기가 잠재고객이에요. 고객 리스트를 얼만큼 많이, 잠재고객 리스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조지라드는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했냐. 첫 번째 그 매장을 벗어나서 자기가 이제 고객을 쫓아다니는 첫 번째 세일즈 성공을 어디서 했느냐.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옐로우북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그거 아무데나 찢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전화를 걸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자기의 최초의 잠재 고객이었어요. 그것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잠재 고객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많이 확보해뒀다고 해가지고 이 퍼널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 사람 중에서는 엉터리 정보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퍼널로 드디어 들어가는 겁니다. 깔때기 위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보이는 주문인데, 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를 이제 가망 고객이라고 하죠. 잠재 고객이 뭔가 좀 가망성이 보인다 그러면 가망 고객으로 바뀌면서 깔때기에 드디어 위쪽으로 딱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몇 번 접촉하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깔때기 밑으로 하나하나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아까 뭐 AIDA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자기만의 프로세스도 있어요. 이 로버트 밀러는 핵심 구매 영향력 행사자, 아까 앞에 나온 경제 구매, 기술 구매, 사용 구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서 계속 기록 관리를 하면서 이 퍼널을 밑으로 진행시켜라라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선별된 소수가 남아서 계약으로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판매 완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매출이 딱 일어나요. 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이쪽에다가 얼만큼 많은 고객을 부어넣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이쪽으로 빠져나오죠. 그런데 그냥 알아서 빠져나온 건 아니에요. 이 퍼널을 얼만큼 경쟁력 있게 관리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실적은 뭐예요? 실적은 계약과 매출이에요. 그죠? 자, 성과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떤 성과를 내면 계약과 매출이라는 실적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탁월하게 얻어지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퍼널 관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그 퍼널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계약과 매출로 이루어질 때 무엇이 성과냐? 첫 번째 성과는 당연히 퍼널 구조를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효과적인 퍼널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널 구조가 더 강건해질수록 당연히 실적은 좋아져요. 근데 퍼널 구조가 그냥 강건해지지 않아요. 여기는 KPI들이 있어요. 이 강건한 퍼널 구조를 만들기 위한 KPI를 저는 3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가망 고객이 얼마나 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매달 지난달에 비해서 가망 고객, 잠재 고객으로부터 선별된 소수로 위쪽 퍼널의 첫 단계로 들어가는 가망 고객. 이게 얼만큼 늘었느냐? 이걸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가망 고객이 각각의 단계로 갈 때마다 숫자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푹푹푹푹 줄어버리면 나중에 계약도 얼마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에 줄어드는
비율이 적으면, 그래서 많은 가망 고객들이 더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개혁도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망 고객을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킬 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진행시킬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KPI가 되죠. 세 번째로는 이게 되긴 되는데 누구는 한 달 걸리고 누구는 일주일 걸리고 누구는 1년 걸리더라.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빠른 쪽이 훨씬 더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을 관리해야 돼요. 가망 고객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퍼널이 더 빠른 퍼널이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죠. 요거는 요 각각의 속도를 분해해서 관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가망 고객이 부어졌을 때부터 이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는 아주 중요한 KPI예요. 그래서 이 퍼널을 이 세 가지 부분, 가망 고객의 증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확률, 계약까지의 속도, 이 세 가지를 높이는 쪽으로, 향상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게 성과예요. 그러면 이 성과에 의해서 세일즈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그 세일즈 시스템을, 물론 이제 이것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지만, 그 세일즈 시스템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세일즈맨들은 다음 달에 얼마 팔 것 같아? 다 맞춰내요. 다 맞춰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절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진행을 조금 늦게 시키면은 다음 달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가가지고 진행을 좀 더 빨리 시키면 이번 달에 매출을 일으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맞춰내는 거예요. 당연히 안정적이죠. 매달 계속 빠져나오는 게 있으니까 나는 부어 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진도만 계속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계속 빠져나오니까 실적이 안정적이죠. 예측도 정확하죠. 자, 실적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정확하면 그걸로 생산부서에게 판매 계획을 정확하게 주죠. 그럼 판매부서가 당연히 안정적인 생산을 해서 납기를 지키죠. 자, 아까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바뀌었죠. 서로가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일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마케팅하고 기본적으로 조화가 안 되고요. 고객 지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게다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매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산부서랑 항상 트러블이 나요. 그리고 영업은 끊임없이 쫓겨다니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 없어서 결국은 고객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개발부서에 그거를 피드백을 못 시켜주고 결국은 이 개발부서하고도 트러블이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마케팅은 고객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다. 세일즈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 자체는 상호 배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세일즈 마케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일즈 부서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세일즈를 할 수는 있어요. 마케팅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진정한 마케터는 가치 창출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푸시 마케팅, 풀 마케팅, 이거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패러다임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기존 고객의 재구매와 고객 추천이 마케팅의 핵심이고, 가격은 가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원가에 마진을 더한 것이 아니고 가치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앞쪽에서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오늘 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